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조선 후기 세상이 뒤숭숭하던 시절이었지요. 나라는 어지럽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았답니다. 관리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상인들은 관리들과 손을 잡아 가난한 백성들의 등을 치는 그런 시절이었지요. 한때는 존경받던 양반들마저 이름만 번지를 했지. 실상은 텅 빈 주머니에 체면만 붙들고 살았답니다. 서울 장안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양반의 의관을 갖춘 이들이 노비들보다 더 처량한 모습으로 구걸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지요. 도성 장터에서는 도적들이 상단을 꾸리고 밤에는 관가의 창고를 털며 낮에는 그 물건들을 당당히 팔기도 했답니다. 양반은 노비보다도 더 천한 값으로 팔리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었지요. 세상이 뒤집혔구나. 개천의 고기가 용이 되고 용이 개천의 고기가 되는 세상이 왔구나. 노인들은 한숨을 쉬며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했지요. 혜진은 한양 북촌의 자리한 명문가의 교수였답니다. 아버지는 이조 판서를 지낸 대감이었고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명문 가문이었지요. 하지만 혜진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들인 새 부인 밑에서 자랐답니다. 혜진아, 고개를 바로 들어라. 양반가의 교수는 걸음걸이 하나에도 품위가 있어야 한다. 혜진아, 목소리는 낮추어 말하거라. 교수의 말소리는 담장 너머로 들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혜진아, 눈빛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 남정네를 바라볼 때는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말거라. 계모의 가르침은 엄격했고 혜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따를 뿐이었답니다. 정해진 혼처, 정해진 말투, 정해진 눈빛, 그 모든 것이 다른 이의 뜻에 따라 결정된 삶이었지요. 혜진의 마음속에는 항상 작은 반항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알지 못했답니다. 16해를 살아오면서 혜진이 스스로 결정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지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두 다른 이들이 정해준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인생이었답니다. 혜진아, 이번 달이 다 가기 전에 좌찬성 댁셋째 도련님과 혼례를 올릴 것이다. 너의 미래를 위해 좋은 혼처를 마련했으니 준비하도록 하거라. 아버지의 말씀에 혜진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혜진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심이 서게 되었지요. 이대로 살다간 나는 죽어서도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겠구나. 좌찬성 댁 셋째 도련님은 고작 13살의 어린 나이에 벌써 3번째 아내를 맞이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병으로, 두 번째 부인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혜진은 그런 집안으로 시집 가느니 차라리 도망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혼례를 앞두고 친가를 찾아뵙겠다는 핑계로 혜진은 처음으로 하인도 없이 도성을 떠났답니다. 그것은 탈출이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린 자신만의 선택이었지요. 작은 보따리 하나에 몇 벌의 옷과 어머니의 형견 한 점을 넣고 혜진은 아침 일찍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혜진이 한강나루를 건너려 할 때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요. 한 번도 혼자서 바깥 세상을 걸어본 적 없는 교수에게 이 여정은 위험천만한 모험이었으니까요. 도성을 벗어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친척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데 걱정하는 마음과 달리 혜진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창과들이 펼쳐진 바깥 세상은 담장 안에서만 살아온 혜진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 모든 것이 새롭고 자유로웠지요. 한편 도성에서는 상단 양반이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무담이라는 이 사내는 양반의 의관을 차려입고 학식 있는 선비의 행세를 했지만 실은 도적단의 수장이었답니다. 본래 무담은 양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억울한 옥사로 아버지를 잃은 후 세상을 향한 복수심을 품게 되었지요. 무담의 아버지는 관리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모함을 받아 능지처참을 당했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무담은 그날부터 칼을 들었지요. 낮에는 선비의 얼굴로 정보를 모으고 밤에는 복수의 명단을 지워나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관아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하오. 도적이 또 들었다는데 이번엔 강서 현감의 창고라 하더군. 허허, 그런 도적도 참 의로운 일을 하는 게지. 백성들은 그를 의적이라 부른다 하오. 이렇게 무담의 소문은 도성 구석구석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탈취한 곡식과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의적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무담의 마음 속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파멸시킨 관리들과
그들과 손잡은 상인들에게 원한을 풀고 있었을 뿐이었답니다. 오늘은 어느 집안을 노릴까? 무담이 도적단과 다음 계획을 논의하던 그때 한 부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장, 큰 소식입니다. 좌찬성 댁에서 셋째 도련님의 혼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신부는 이조 판서 따님이라 하는데 그 댁 창고에 보관된 예단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무담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좌찬성은 무담의 복수 명단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지요. 좌찬성은 무담의 아버지를 모함한 관리들 중 하나였답니다. 이조 판서 댁 따님이라 혼례 날짜는 한 달 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부 규수가 친가에 다녀온다며 도성을 빠져나갔다고 하오. 혼자서? 네, 이상하게도 하인도 없이 홀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담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지요.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규수를 찾아라. 그녀를 통해 좌찬성 댁과 이조 판서 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혜진은 작은 시골 장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홀로 여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지요. 게다가 도성을 벗어나면서부터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진이 장터에서 음식을 사려던 그때 소매치기가 그녀의 작은 전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황한 혜진이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한 선비가 빠르게 달려와 소매치기를 붙잡았지요. 이보시오. 남의 것을 훔치다니 무슨 짓이오. 선비는 소매치기에게서 전대를 되찾아 혜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네, 감사합니다. 그 선비가 바로 무담이었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짜인 각본이었지요. 무담은 혜진이 좌찬성 가문의 정혼자라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고 그 가문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일부러 접근한 것이었답니다. 소매치기 또한 무담의 부하였지요. 처음 보는 곳이라 길을 잃으신 듯 보이는데 어디로 가시려는 것입니까?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이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길을 잃은 상태였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지요. 사실 저는 도성에서 왔습니다. 산골에 계신 친척을 찾아가는 길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무담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산골로 가는 길인데 함께 가시는 건 어떨까요? 이 근방은 산적들이 많아 위험하기도 합니다. 혜진은 무담의 선비다운 풍채와 학식이 있어 보이는 태도에 안심하고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함께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무담은 자신을 서울에서 온 서생이라 소개했고 혜진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감추고 부유한 상인의 딸이라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정체를 숨긴 채 조심스레 대화를 나누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여각으로 피했지요.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어가야 할 것 같소이다. 하지만 함께 묵는 것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바깥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 안에서 편히 쉬시지요. 무담의 배려에 혜진은 감동했지만 사실 무담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혜진이 잠든 사이 그녀의 보따리를 살펴볼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밤중에 관군들이 여각을 찾아왔습니다. 이조 판서 댁 규수 혜진을 찾습니다. 도망친 규수를 보신 분 없습니까? 놀란 혜진은 무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담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혜진이 단순히 집안일을 피해 도망친 줄 알았지. 이미 관가에 수배령이 내려진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무담은 순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혜진을 관군에게 넘기면 좌찬성 댁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것이었지요. 이리 오시오. 제가 숨길 곳을 알고 있소. 무담은 혜진의 손을 잡고 여각 뒤편의 비밀 통로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도적들이 비상시에 대비해 만들어둔 탈출로였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관군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말씀은 나중에 하시지요. 지금은 조용히. 관군들이 지나간 후 무담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혜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이조 판서의 딸이며 좌찬성 댁 셋째 도련님과의 혼례를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을요.
무담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자 묘한 감정이 들었답니다. 이대로 돌아가실 수는 없을 것 같소. 하룻밤 묵어갈 곳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는 곳이 있소이다. 무담은 그녀를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도성 외곽의 숲속에 숨겨진 오래된 사당이었지요. 도적단의 본거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감시였고 다음은 관망이었지요. 무담은 혜진을 통해 좌찬성 댁과 이조 판서 댁의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머무르시지요. 관군들의 수색이 잠잠해지면 다시 길을 떠나도 늦지 않을 것이오. 혜진은 무담의 호의에 감사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고 무담이 그들 사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듯했지요. 이상한 곳에 온 것 같아. 이 사람은 정말 서생일까? 조용한 동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혜진의 표정 하나에 무담은 자꾸만 말을 아끼게 되었고 혜진은 자신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애 처음으로 느꼈답니다. 오늘은 웃음이 달라 보이는구려. 그런가요?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눈이 웃고 있소. 전에는 입만 웃었는데. 무담의 말에 혜진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에 그렇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무담은 혜진에게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그녀의 순수함과 억압 속에서도 피어난 강인함에 감동했지요. 혜진 또한 무담의 지혜로움과 배려심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적단 내부의 밀정 실수로 혜진이 관군과 연결된 상단 인물에게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단 인물은 무담이 오래전부터 노렸던 원수 중 하나였지요. 이 계집을 미끼로 그 도적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좌찬성 댁에도 큰 공을 세울 수 있겠구나. 납치된 혜진은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담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요. 무담은 혜진의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을 알면서도 홀로 혜진을 구하러 가기로 결심했지요. 대장,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 여인은 단지 미끼일 뿐이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무담은 밤중에 상단의 저장고로 잠입했습니다. 혜진은 창고 구석에 묶인 채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상처로 가득했고 울음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 여인을 내놓게. 그대들이 원하는 것은 나일 터. 내 놈이 그 유명한 도적의 수장이었던가? 좌찬성 댁과 무슨 원한이 있기에. 무담은 칼을 휘두르며 상단의 인물들과 맞섰습니다. 1명, 2명 쓰러뜨리며 혜진에게 다가갔지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날아온 화살이 무담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무담 씨. 혜진의 외침에 무담은 놀랐습니다. 혜진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혜진의 묶인 손을 풀어주고 두 사람은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지요. 돌아온 무담은 말없이 혜진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혜진이 무담의 손을 붙잡았답니다. 왜 날 구했습니까?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그날 널 놔뒀으면 지금의 난 없었을 거야. 짧은 고백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지요. 하지만 도적단 내부에서는 여자 때문에 들킨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동료가 조직을 떠나고 무담은 자신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혜진을 떠나보내지도 못했지요. 정치는 버리고 백성을 지키겠다고 했던 자가 결국 여인 하나의 마음을 주는구나. 그 말에 무담은 처음으로 조직원과 주먹을 맞댄 것이었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정한다. 그것이 그릇된 일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분이 일어나는 동안 혜진은 무담의 방에서 숲에서 단도, 밀서들을 발견했지요. 그제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서생이 아니라 도적의 수장이었고 자신은 처음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혜진은 배신감에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은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알았지요. 그의 말투, 그가 건네던 물, 밤에 문 앞에 놓인 작은 초 한 자루까지 모두가 목적 이상이었음을, 무담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무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도적이 되었나요? 복수를 위해서였소. 하지만 지금은
복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은 것 같소. 무담의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좌찬성댁 셋째 도련님이 드디어 도적단의 은신처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정훈자가 관군을 끌고 은신처를 포위한 날, 무담은 혜진에게 고백했습니다. 널 이용한 건 맞아. 그런데 그 마음은 처음만 그랬어. 그리고 무담은 조직원들에게 혜진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 관군 앞에 나섰습니다. 내가 바로 그대들이 찾는 도적의 수장이다. 이 여인은 잘못이 없다. 내가 강제로 데려온 것이니 해를 끼치지 말라. 붙잡히기 직전 혜진에게 무담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지요. 나는 그날 아버지가 능지당하는 걸 봤다. 관의 서리 하나가 입을 닫지 않았더라면 그날 난 칼을 들지 않았을 거야. 그 고백에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담은 결국 능지처 차명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백성들의 탄원과 몇몇 고관의 도움으로 유배형으로 감형되었지요. 도적단은 해산되었고 좌찬성댁 셋째 도련님은 혜진과의 혼인을 포기하고 스스로 관직을 내려놓고 사라졌답니다. 혜진은 자신의 선택을 이유로 이조 판서 아버지에 의해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사람들 입에 망한 규수라 불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혜진은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관가에 나가 직접 증언하고 무담을 위한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는 도적이었으나 나를 함부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그의 형을 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혜진의 진정 어린 탄원에 감동한 관리들은 무담의 형을 더 감해 주어 몇 년 후에 귀양할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무담은 유배지에서 풀려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적의 수장이 아니었고 평범한 선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모두 내려놓았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작은 읍성 마을의 다실에서 일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한 미소를 짓는 그 여인은 바로 혜진이었지요. 그녀 또한 자신의 과거와 이름을 모두 내려놓고 차를 우리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외진 비 오는 날, 낡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다실로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도포를 털며 자리에 앉자 혜진은 말없이 차를 내렸지요. 그 사내는 바로 무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굳이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짧은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비 오는 소리를 배경으로 조용히 차를 마셨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다시 함께 앉기 시작했지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번엔 거짓 없이 서로의 진심만 남았기에 무담은 작은 약재상을 차리고 혜진은 다시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가끔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며 서로의 손을 잡곤 했답니다. 후회되지 않소? 아니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은요? 나도 마찬가지요.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찾았으니까. 양반의 규수도 도적의 수장도 아닌 그저 평범한 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찾던 진정한 자유였지요. 신분의 족쇄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마음으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혜진과 무담은 신분도 이름도 다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면 비록 세상의 시선은 차갑더라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마을에서는 비 오는 날이면 다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전해진답니다. 가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혜진과 무담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이를 만나는 것이지요. 세상의 이름과 지위는 모두 부질없는 것.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자유에서 오는 것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신분제도가 흔들리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질서에 맞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시이랍니다.